네, 좀 쉬었다 오셨나요? 네, 한국의 역사 9강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교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곧 한국의 역사 9강 첫 번째 시간에 조금 길게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외교적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외교적 관계를 생각함에 있어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피해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형사법적 표현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가적 외교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 이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전쟁이나 어떤 약탈적 행위들을 통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거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종속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행위는 우리가 우리 국가를 이렇게 찬탈하고 약탈해 갔었어? 그러면 안 되지. 미워할 거야. 이런 어떤 감정적 증오를 일으키려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뉴 노발의 기준인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인 새로운 지구촌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사적 인식의 한 과정이지 이것이 어떤 감정적 증오나 미움을 생산하기 위한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로벌 한국학과에서 배우는 한국의 역사의 관점은 이것이 안타깝게도 대다수 문화적인 체험을 요구하는 어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대다수 민중의 뜻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중이라는 게 어떤 사회운동적인 용어이지 제가 어떤 이념적인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거듭 밝히는 바이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공부를 하는 그러한 태도로 봐야지 감정적 대립을 유도하는 그러한 공부는 아니어야 한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설명과 함께 이제 1910년대 시기에서 1920년대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제 강점기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시대 생활은 한반도의 식민지 시대 생활은 근 38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191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세 피리어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30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 이렇게 되는데 1910년대는 무단통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1920년대는 문화통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 제국이 식민지 방식, 통치 방식의 변화를 꾀하게 되는 계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910년대, 1919년의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날 대대적인 전국적 민족 저항 운동이었던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게 지식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수의 민중들까지 다 함께 외쳤던 민족 독립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체 민족이 움직였던 거죠. 지금도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2천만 명이 넘었어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다 합쳐면. 그럼 2천만 명이 거의 가까이 되는 한 국가의 일원들이 민족의 독립을 외친 전체적인 규모를, 그거를 전개해 나갔다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거를 식민지 통치를 시작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를 두고 군사제표를 하고 토지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의 무자비한 진압을 보고 충격을 받은 한국의 독립운동 진영에서 무장투쟁론과 외교 독립론 외에 실력 양성론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이제 한국 민족의 입장이고,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3.1 운동을 일단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을 억압하죠. 자, 그게
이 3.1운동이 일본 제국과 식민지 국가와 식민지 지배 국가와 식민지 피지배 국가 사이에 둘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피지배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탄압을 하다니 이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진짜 독립을 이룰 수가 없겠다라는 각성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할까요? 남북한 통틀어서 전 민족이 이렇게 민족 독립운동을 일으키면 그래도 일본이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본 제국에서는 이게 변화가 아니라 더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을 하는구나라는 것이 딱 눈에 인식이 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 진영은 이런 방식으로만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치밀하고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민족의 독립을,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으로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세 가지예요. 무장투쟁론, 외교독립론, 실력양성론. 반대로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 민족이 2천만 명이 훌쩍 넘는 전 한반도의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 정신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어떤 무단 통치적 방식으로는 이러한 식민지 사회의 사회 구조를 지속시키기가 매우 어렵겠다라는 자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자각을 일깨워서 일본 제국은 무단 통치에 대한 천편일률적 통치 방식을 바꾸고 이른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문화 통치의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화 통치 시대에서 민감한 이야기지만 한국 사회는 일종의 자생적 근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고, 일본은 그러한 자생적 근대화를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되는 시스템이 사실은 구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대대적인 어떤 알력관계는 있어요. 여기서 역사적인 해석이 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빨리 넘기는 바람에 좀 화면이 바로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그 독립운동 중에 하나인 청산리 전투인데, 이거 설명을 조금 이전 설명하고 같이 연속해서 조금 드려볼까 해요. 자, 1920년대에 문화 통치가 들어왔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3.1운동이라는 어떤 그런 물리적이고 대대적인 퍼포먼스만으로는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각의 방법이 우리가 무장투쟁이 필요하겠다. 첫 번째 이런 필요성이 생긴 거고, 두 번째로 외교적으로 독립하는 활동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든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 내부의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자각, 곧 세 가지 발견이 이른바 근대화예요. 전근대다, 근대다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근대적이다라는 거는 문명 어떤 그 현대사회, 이거 모더니티 소사이티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첨단 문명과 민주적 통치 방식을 배우기 이전 사회를 전근대사회라고 부르고요. 근대사회를 이러한 어떤 통치 방식이 체계화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 습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기를 근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근대 시기에서 근대 시기를 거쳐서 현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대화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식민지 생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한반도가 근대화를 겪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3.1운동을 통해서 보니까 단순히 퍼포먼스만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자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무장투쟁론이에요. 자, 무장투쟁론이 뭐냐 하면 군대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본 제국이 조선을 향해서 행했던 가장 첫 번째 방식이 뭐였었냐 하면은 조선의 군대를 해체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가 그 국가를 자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갖지 못하게 될 때, 곧 투쟁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에는 다른 국가의 무력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양육강식의 세계에 부합될 법한 물리적 폭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식민지 통치를 전개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했던 방식이 조선 안에 있는 조선 자체, 한반도 자체의 군대를 해체한 일이었죠. 그리고 일본 군대가 한국 땅에 주둔을 하면서부터 일본이 가질 수 있는 식민지성이 매우 강화되고 증폭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에서는 3.1 만세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그래서 2천만 명이 훌쩍 넘는 진짜 남북한에 있는 민중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제 애써 왔잖아요. 근데 이게 탄압이 돼요. 이게 가라앉아요. 불꽃이 꺼져요. 왜 꺼지게 되느냐? 바로 무장투쟁에 대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독립민족해방을 외치는 지도자들이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2천만 명이 훌쩍 넘는 민중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독립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쳤던 대한독립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크게 주요한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의 원인 분석 중에 하나는 군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910년도까지 한일 합병으로 인해서 조선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것이 가장 큰 패착의 원인이다. 이걸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의 지지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청산리 전투와 같은 무장투쟁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자. 그러니까 일본 제국에 맞설 수 있는 조선의 군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무장투쟁론인 거죠. 자, 그런데 무장투쟁론과 그리고 실력 양성론이 같이 가는데, 또 하나의 지식인들은 총만 가졌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총과 칼을 가졌다, 군대를 가졌다. 그건 일단 물리적인 힘을 보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명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명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은 배움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왜 배웁니까? 이렇게 지금 얼굴을 보고 마주할 수 있는 수업도 아닌 수업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힘들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그 의무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배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자신의 퀄리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의 배움은 정말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입장이 타당한 것은, 조선이 군대를 뺏겼기 때문에, 무기를 뺏겼기 때문에 일본한테 이렇게 짓밟히는 거야 라고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실력 양성론의 핵심에는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식민지적인 찬탈 행위에게 그대로 일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의 역사, 조선 말기의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의견은 날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지도력이 부재가 되고, 정치력은 떨어지고, 민중들은 배우지 못하고, 자, 이러한 어떤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안팎의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었고 교육이 없으니까 그냥 누군가가, 지도자가 그냥 너희들 이렇게 따라와
하면은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생력이나 자신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희박해지니까 곧 실력이 떨어지니까 지금과 같이 일본 제국이 들어와서 조선총독부를 내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해산시켜도 별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자생적 분석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실력 양성론이에요. 자, 크게 두 가지였죠. 무장투쟁론, 실력 양성론. 자,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식민지 시절이었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를게요. 한반도는 자생적이고 자력적인 근대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가 맞물린 게 3.1 운동이라는 대대적인 운동을 보게 되니까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와 조선총독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만 억압을 한다고 해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식민지 국가의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적인 흡수와 통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어떤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각의 일환으로 문화통치, 곧 언론과 출판이나 문화적인 자유를 일부 허락해 줌으로써 이 조선사회에도 근대적 사회를 이식하자라는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식민지 피지배 국가인 한반도 곧 대한민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과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식민지로 계속해서 길들여 나가야 된다라는 목적성을 갖고 있는 일본 제국의 지도층들과 생각하는 근대화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피지배 국가로서의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근대화는 자생적 힘을 키우는 자생적 근대론이고, 식민지 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존속하고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는 식민지 지배국가의 눈에 봤을 때의 근대화론은 그런 자생적 근대화론이 아닌 표면적 근대화론인 거예요. 표면적 근대화론. 자, 표면적 근대화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통치적 시스템은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어요. 일본 제국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본 제국이 갖고 있는 약간 문명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표면적으로 누리고 맛본다라는 개념이 바로 표면적 근대화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서 철도가 나지고 도로가 나지고 공장이 세워지고 어떤 서양 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의 여러 가지 교육 제도나 시스템들이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에도 많이 이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식이 돼서 개발된 표면적 근대화론의 맹점, 약점은 뭐냐 하면 한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지워나가려고 하는데 헌신되는 근대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떤 문화적인 발달이 같이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근대화론의 지점에서는 자생적 근대화론의 무게중심이 훨씬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생적 근대화론의 일종이 바로 여기 지금 본문의 청산리 전투예요. 청산리 전투는 뭐냐 하면은 독립군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의 군대가 해산이 됐죠. 근데 군대는 해산이 됐지만 조선에서 이제 독립을 외치려면은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외침이 있었고, 그러니까 민족해방 운동가들의 외침이 있었고, 그 운동가들의 외침과 이해관계와 열망이 하나로 이제 묶여서 일종의 독립군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독립군은 그 한반도 땅 안에서 먼저 생긴 게 아니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만주와 연해주 지방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립군이 나왔어요. 그 중에 독립군의 기념비적 전투가 바로 이 봉오리 전투와 청산리 전투입니다. 요게 지역 이름인데, 봉오리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의 국내 진공의 위협을 느낀 일본 제국이 그 독립군이 지금 만주하고 연해주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리와 봉오동에 이제
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근거지를 섬멸하려고 일본 제국이 일본 군대가 근거지를 공격했다가 독립군 연합부대의 기습을 받아서 크게 패한 어떤 독립군의 최초의 승리 기록, 그걸 청산리 전투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봉오동 전투는 먼저 청산리 전투를 말하려면 봉오동 전투가 먼저 앞섰는데,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그 홍범도라는 대한독립군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일본군 추격대 1계대대를 섬멸한 독립전쟁 최초의 대승이라고 기록돼요. 그래서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어요. 자, 그러한 어떤 사기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청산리 전투로 넘어가는데, 청산리 전투는 총재 서일과 총사령관 김좌진이 중심이 됐어요. 이 김좌진이라는 인물은 독립군 계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총재 서일과 총사령관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 이게 이제 부대예요. 청산리 계곡에서 1920년 10월 20일부터 26일 약 5일간 10회에 걸친 전투 끝에 일본에서 파견된 군인 3,300명을 물리쳤던 승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군이 이 전투에서 얻는 교훈이 뭐냐 하면, 어떤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절세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이라는 게 어떤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뭔가 채모가 갖춰진 무기와 병력을 보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독립군은 이 두 전투에서 그러한 어떤 막대한 열세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고 뛰어난 정보력과 투지와 열정으로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독립군 중에 어떤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일본에 비해서 뒤진다라는 그 자각이 있어서 정말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라고 해서,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군사훈련의 체계성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뜻하는 건데, 그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이 이 전투에 대거 참여해서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그러한 전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장투쟁론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한민국의 자생적 근대화론을 일으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무장투쟁론과 실력 양성론이 그 이해관계가 맞물렸던 게 바로 청산리 전투였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던 그 어떤 당시 상황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기록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청산리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1920년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화통치의 설명 속에서 천도교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종교와 사회주의자의 연대로 60만세 사건, 그러니까 3.1운동 이후로도 만세 사건들이 이제 크고 작고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던 어떤 자주적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바로 신간회예요. 신간회는 이제 자치운동을 주장하는 세력과 결별한 비타협적 민주주의 세력인데, 사회주의자 개혁이 모려 만든 좌우 합작단체예요. 국내에서 많은 대중운동을 주도해 나갔어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항일운동이었던 광주학생운동도 일어난 게 이제 1929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신관회가 진상조사단 파견하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항일운동으로 변화되는 성격을 지닌 그 총파업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신간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민족 독립운동을 막 지원해 나갔다라는 그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920년대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일본 제국의 그 조선에서의 통치력을 해체하기 위해서 일본의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한국에서의 어떤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쟁가들을 암살하고 파괴하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역사적 관점의 차이인데, 그걸 이제 일본 제국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테러리스트지만 한국의 역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레지스탕스죠. 그런 레지스탕스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원봉이 주도하는 의열단이라는 이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 외에도 자체적 실력 양성론이 전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장투쟁과 실력 양성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맞물려서 독립운동을 지원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이 의열단 활동이 1919년 3.1 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이제 무장투쟁 운동을 벌여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1935년에 해체가 돼요. 네, 이게 이제 의열단 사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세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